이현경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신문을 처음 대할 때 어느 지면을 먼저 보시죠? 정치면, 경제면, 문화면 아주 많은 지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문화면을 가장 먼저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경제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야 재테크에 성공하는 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경제면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신문을 펼쳐서 경제면을 읽노라 하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 수도 없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럴 때는요, 초보 이현경, 주식 투자 이렇게 한다를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초보 이현경 주식 투자 이렇게 한다. 오늘은요, 바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도 너무 어렵고요. 경제도 무엇이 경제인지 그 정의조차 내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초보기 때문에 경제와 주식시장의 연관성은 어떤 것이 있고 흐름은 어떤지 사실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소주제는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4가지입니다. 강의 듣고 나시면 여러분께서는요, 경제와 주식 관계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 박사님이 계시는 신나는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자,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주식 투자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석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제를 알아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근데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요, 돈만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선 경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겁부터 나네요. 경제. 너무 광범위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제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경제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경제란 용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침에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 선택을 하죠.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네. 또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식사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양치질을 먼저 할 거냐. 또 더 나아가서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내가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또는 자가용을 끊고 날 거냐. 네. 그런 선택을 하죠. 또 회사에 가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할 거냐를 또 선택을 하게 돼요. 예. 자,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가장 우선적이거나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사람이 가장 느낄 때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 원리 원칙이 바로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할 때 기준이요, 그 네. 효율성을 좀 따져요.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미리 시작해놓고 예. 다른 것을 일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제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생소하네요. 네, 한번 이게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선택의 의미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건 뭡니까? 달리 말하면 경제적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 행위로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 행위가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원리 있죠? 경제의 예. 기본 원리는 어떤 건가요? 네, 경제의 기본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또 만족, 생산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만족이 높은 생산 활동이나 또는 가장 만족이 좋은 그 어떤 업무 일을 달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데도 어떤 그렇죠.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 또한 네. 작은 비용으로 많은 최대 효과를 누리는 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행위네요. 네, 당연하죠. 주식 투자도 최대의 만족을 얻는 거죠. 근데 네. 적은 돈으로 또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니까 바로 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주식 투자도 경제적인 행위의 연장이라고 아셨죠? 네, 그렇죠. 주식 투자도 경제적 행위의
연장입니다. 네. 왜 연장이냐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작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수익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그 종목이 있을 때 위험이 똑같다. 그럴 때는 어느 종목을 선택할까요? 수익이 높은 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반대로 수익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종목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위험이 적은 적은 종목이 종목을 있죠. 바로 이게 지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일 경우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하고요. 네. 또 반대로 동일한 수익률일 경우는 위험이 적은 종목을 선택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어때요? 선택의 행위겠죠. 그렇군요. 예, 이거 예. 주식투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경제가 선택의 의미이고요. 또 인간은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 행위를 한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선택과 경제의 그런 연관성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 번째 강의가 바로 경제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요즘엔 경기가 좋아, 또는 경기가 나빠서, 뭐 주식도 그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경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걸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라는 용어 자체는 경제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경제의 흐름은 경기. 네, 그걸 경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기도 어떻게 변하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호경기와 불경기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런 경기가 변하는 것을 경기 순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순환. 네. 네.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도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예. 네. 경기가 좋을 때 해야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경기가 나쁠 때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선택은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됩니다. 예. 89년도 또 88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경기와 주식 투자. 예. 흐름. 우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88년도인가요? 네. 그때 주가가 가장 흐름이 좋았죠. 예, 그리고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서 경제 호황일 때 우리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 넘어와서 IMF 닥치면서 우리 경기가 하락했죠. 예. 그럴 때 주가는 어땠습니까? 따라서 경기가 그냥 하락하면서 바닥이었죠. 주가가 바닥을 쳤죠. 네. 바로 이렇게 경기와 주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우리 경기 자체가 볼 때 지금 경기가 굉장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봤을 때 네. 경기가 정점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뭐 국제 유가가 고유가에 도달한다든가 네. 또 그다음에 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다라든가 또 네. 수출이 점차 수출 내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네. 부분들이 바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 케이스라고 보겠죠. 보통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뭐 상승기다, 하락기다, 네. 침체기다 이렇게 많이들 나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경기의 흐름을 네. 파악할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그 종류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경기의 흐름 자체가 사이클을 봤을 때 키친 파동이라 해서 우리 단기 파동이라 그러는데요. 네. 장기적인 순환 과정이 이게 주기가 보통 2에서 3년 주기로 이렇게 경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이러한 키친 파동인 경우는 어떤 기업의 재고 상황이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의 중기 움직임과 이렇게 좀 맞닥뜨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경기 순환 과정을 좀 크게 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주글라 파동이라 해서 그 종기 파동이라 그래요. 네. 이런 주글라 파동인 경우는 보통 순환 주기가 8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뭐 주식의 장기 순환 과정과 일치하고 돈의 양, 통화대한 것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더 나가서 우리 그 장기적인 파동이 있어요. 그 장기적인 파동을 콘트라TF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 콘트라TF 파동은 기술의 혁신,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장기 파동에 대해 장기 순환 주기가 5에서 60년 주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산업혁명, 그다음에 철도의 발명, 또 최근에는 20세기 들어와서 반도체의 혁신, 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큰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콘트라TF 파동으로 장기 파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 경제가
흘러가는 것을 경기라고 하고요. 네. 그 경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네. 그게 경기 순환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기의 순환과 주기와 흐름을 잘 안다면 투자에 성공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 그것이 키포인트거든요. 네. 경기가 좋았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을 때 적정하게 투자 시점을 찾는 것이고, 네. 경기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럴 땐 주식 투자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 성공 사례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은행주, 증권주 참 많죠. 네, 그렇죠. 예. 성공 사례 좀 들려주세요. 예, 재미난 성공 사례가 있어요. 우리 IMF 때,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이 IMF 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 IMF가 또 반대로 성공에 좋은 케이스가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 모 금융기관에 계셨던 분인데, 한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IMF 역시 그분에 닥쳐갖고 그분이 이제 퇴출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면서 자기 퇴직금 한 2억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에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이분이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다 생각을 해서 네. 98년 9월부터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적은 돈 갖고 있던 퇴직금을 갖고 가장 경기가 바닥일 때 주가가 우리가 그때 300포인트일 때거든요. 네. 바로 그때 증권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자기 한 2억 정도를 증권주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마침 그 경기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증권주가 무려 20배, 10배, 20배 이상 상승을 해요. 잠깐만요. 2억에서 20배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분이 2억 갖고 한 30억 정도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99년 7, 8월 달에 이분이 더 이상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었구나 하는 걸 판단을 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네. 대우 사태가 바로 나기 전이었는데 이분은 그때 아니다 이제 경기가 더 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주식 투자에 돈을 뺍니다. 그 돈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창업투자회사라는 걸 투자를 합니다. 창투사에 투자를 해서 자본금으로 집어넣죠. 예.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종목은 우리가 흔히 코스닥의 종목들, 벤처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우량하고 안정적인 종목의 회사에 투자를 선택하게 돼요. 우량주라고 하는 네네.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업 퇴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종목에 선택을 하면서 모 회사에 선택을 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경기가 다시 침체에 돌아서면서 그 우량한 회사는 계속 안정성을 찾고 성장을 계속 구가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 회사의 주식이 무려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을, 3배 상승을 합니다. 와. 그 과정에서 이분은 자신의 돈을 투자를 잘 해갖고, 무려 그 주식에 투자한 돈이 한 500억대에 이르는 부자가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2억의 퇴출금을, 네. 퇴직금을 받으셔서 그렇죠. 500억이요? 예, 이분이 뭘 선택을 잘했느냐? 경기 흐름을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느낄 때 이분은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분은 주식의 흐름이 경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주식 투자에 손을 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자신의 그 투자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막대하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던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나가고 들어갈 시점을 잘 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건, 고 박사님께서는 그런 주위의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네. 기분이 드세요? 저- 부러우세요? 굉장히 부럽죠. 저도 그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냉철하고 예. 좀 합리성을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성공 사례를 듣긴 했지만요, 네. 특별한 분의 경우가 아닐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 네. 경제에 대해서 또 경기의 이 순환과 규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또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게 자체 우리 하나의 그 주식 투자의 성공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 작년에 대박주 터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건 경기 흐름을 잘 탄 것이고요. 또 올해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과감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하나의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 자 그렇다면요, 경기 순환의 규칙을 저희들 좀 공부를 한다면, 요때는 나와야 되겠고, 요때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규칙이 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 경기의 주기를 말씀드렸어요. 예. 그 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경기의 순환 모형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경기는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그려집니다. 먼저 경기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후퇴 과정을 거쳐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과정을 걷는데 예. 크게 경기가 여기서부터 상승에서부터 다시 후퇴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예. 이게 한 사이클을 걷는데 경기는 두 가지 큰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먼저 상승을 하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상승하는 상승기의 사이클이 있고요. 경기가 거꾸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하는 하락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크게 이 두 사이클을 구분을 하고요. 또 이 경기를 다시 더 쪼개면요. 네. 상승기에서도 그 바닥에 있는 불안기에서 예. 점차 경기 회복되는 회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복기에서 더욱더 화랑기를 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호황이 되는 그 화랑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락기에서는요, 다시 경기가 정점에서부터 후퇴하는 후퇴기와 다음에 평상시보다 더 떨어지는 불안기로 가는 침체기 이렇게 네 구분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경기 순환에 대한 그래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식과는 주식 투자 그리고 주식 주가 지수와의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가요, 움직임이? 네, 경기 순환 과정은 주식의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주가가 경기가 나쁘다. 네. 그럼 벌써 주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먼저 빠져요. 주가가요. 네, 참 똑똑하네요. 그렇죠. 예,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예상하면 네. 주가는 벌써 올라가 있어요. 제가 주가의 마음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공부를 좀 하면 미리 알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수단과 주식과의 관계를 한번 이 차트로 보죠.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그 경기가 상승하는 기회는 네. 상승할 기회는 주가가 천천히 먼저 앞서서 올라갑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그랬다가 네. 경기가 거의 상승한 것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다 올라갈 것 같다 할 때 주가는 먼저 알고요. 네. 천천히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앞으로 후퇴할 거게 되면 미리 대비해서 주가도 먼저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경기가 점차 하강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벌써 바닥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 같다 그럴 땐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국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늦는 감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주가를 경기를 바라보는데 경기에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선행 네. 지표라 그러는데 네. 경기를 앞서서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의 발주량이라든가 예. 또 뭐 수출 내건 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량 이런 것들이 먼저 앞으로 주가가 경기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보고 먼저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주가를 보면은 경제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앞서가나요? 보통 경기가 주가가 네. 경기보다 한 5,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먼저 선행합니다. 와, 주식이라는 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네, 면에서는요. 그렇죠. 자, 주가 움직임을 알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것도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세 장세, 대세 하락기 이렇게 구분을 쭉쭉쭉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용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흐름을 파악하면은 적정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크게 앞에서 경기 순환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시죠. 먼저 경기가 우리가 상승을 할 때 경기 상승기에 주가는 주가로 따라서 상승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인데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바닥부터 점차 회복되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경기는 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아. 불황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시중에 투자할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네. 주식시장을 몰리는 케이스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금융장세라 그래요. 금융장세. 예. 그러니까 시중에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와서 주식시장에서 주를 사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네. 우리 IMF 이후에 98년대 주가 급등을 했죠. 네. 바로 이렇게 금융장세가 실현된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됐죠. 예. 그리고 금융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점차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데이 뒤따라오면서 네.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실제 기업의 실적들이 좋은 실적 장세가 나타납니다. 실적 장세. 네네. 예. 기업의 여러 가지 생산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익이라든가 판매 실적들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되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예. 이 기업의 주가 실적 장세가 되는데 이런 실적 장세가 끝나게 될 때 정점에 달아가게 될 때는 주가는 거의 정점에 달하는 상투가 돼요.
상투. 예. 그때 이미 주가 상투가 되게 되고 다시 주가는 천천히 하락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때 경기는 고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먼저 예. 주가가 먼저 앞뒤로 선택을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럴 때 천천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증권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고 다들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이런 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역금융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금융 돈을 장세. 구하기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예, 기업들도 점차 판매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세가 실적이 됩니다. 네. 보통 그런 말씀들 하시죠. 투자하실 때 무릎에서 사서 목에서 팔아라. 네. 예. 그럼 무릎과 목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이해하기 쉽게. 예. 그다음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역금융 장세가 끝나게 되면은 네. 주가가 점점 하락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더 바닥을 찍게 돼요. 예. 불황기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역실적 장세라고 그래요. 기업의 실적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소비도 둔화되게 됐고 기업의 판매 실적도 둔화가 돼서 점차 기업들이 주가가 더 바닥을 찍는 역실적 장세가 되고 이럴 때 주가는 굉장히 바닥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무릎과 목을 알려주세요. 예, 무릎과 목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예. 경기가 정점에 다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벌써 주가는 이미 빠져 있겠죠. 예. 그럼 그때는 주식을 팔 때가 될 겁니다. 팔 때가. 네. 예. 반대로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 같다 조만간 또 네. 경기가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가 바로 주가를 살 때가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우리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요. 그렇죠. 이 주가가 굉장히 좀 위축되는 네.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접어드는 단계가 되거든요. 이런 단계일 때 주가는 굉장히 바닥을 찍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점차 조금씩 주식을 사 모은다면은 바로 우리가 적정한 상황에서 그 투자 적기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함께 고 박사님과 살펴보니까요, 경제 흐름을 보는 눈이 조금씩 튀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주가의 그 움직임만으로도 나중에 향후의 그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정말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걸 또 잘 못 잡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우리가 보통 바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기가 바닥이기가 어디가 바닥이냐, 또 주가가 어디가 바닥이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택하기 참 어려워요. 예, 계속 바닥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죠. 바닥이다 했는데 지하로 막 파고드는 경우도 가장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한 예가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그런 케이스를 당하게 되는데 네. 뭐 증권사에 있던 직원도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IMF가 닥쳤던 97년 10월 달에 주가가 바닥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더 갈 줄 몰랐죠. 네. 그래서 그 직원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요. 무려 그 1,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돈을 갖고 주식에 현대목재라는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신용이라 그래갖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같이 예, 투자하는 예. 그런 신용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3일 연속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단 3일 만에 원금을 모두 다 까먹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자, 이것은 적정한 주가의 바닥을 잘 알지 못해서 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런 현상은 최근에 주식 경기가 하강하면서 이제 다 바닥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바닥일 때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주식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신용 거래는 좀 유의하시는 것이 예.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바닥이다, 뭐 정점을 찍었다 이런 말씀들을 뭐 신문 지상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바닥이다. 예. 저희도 좀 판가름하고 싶거든요,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물가라든가 물가? 예, 물가가 지금 이제 안정되고 있느냐 또는 그 기업의 생산성 예. 또 그다음에
또 반영해주는 게 주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건설 붐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그 주가의 앞으로 바닥인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건설이라는 것은 발주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발주량이 늘어나는 시기,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 그럴 때가 바닥이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기업의 퇴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 한두 달 후에 우리가 바닥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두 달이나 남았군요. 네. 바르면 좋겠는데. 하지만 대박을 꿈꾸며 이렇게 섣부르게 투자하셔서 1,000만 원을 사흘 만에 날리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경제 상황이나 경기 흐름을 잘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점점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 박사님 어떠세요? 예, 자, 오늘 고 박사님과 함께한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증권을 통한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의 경제도 모르시는 분 또는 주식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다라 하시는 분들은요, 고 박사의 증권 신나는 교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증권의 기초부터 고수익을 올리는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증권시장의 용어를 쉽게 풀이해드립니다. 톡톡 증권 용어 시간입니다. 톡톡 증권 용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요. 제가 예습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주식의 종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보통주, 우량주, 신주, 구주 좀 적어왔거든요. 유상주, 무상주, 전환사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주. 네. 예, 우리가 보통주라고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보통주에는요, 우리가 주주의 각종 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주, 네. 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과,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청산할 때 자녀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갖는 권리 등이 네. 포함되는 것을 보통주라고 그러죠. 보통주? 네. 예. 보통 그 대부분의 상장 주식들이 이곳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그야말로 보통주인데요. 이번에는요, 우선주라는, 무엇인가 우선해서 줄 것 같아요. 예, 우선주는 그렇죠. 어떤 건가요? 보통주에 그 대비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익 배당이라든가 또는 뭐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권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선주기 때문에 뭔가 반대적인 희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선주인 경우는 대부분 의결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의결권 우선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뭐, 이익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익을 일정 부분을 회사가 이익을 배당을 할 때 네. 우선주에 먼저 배당을 하고 나서 나머지 갖고 보통주에 배당을 하게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것을 예. 우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익 배당이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주와는 그 희일이 다르죠. 좀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주의 경우 우리 주가를 보면요. 1우선주, 2우선주, 뭐 현대차, 예, 예. 보통주, 우선주가 있죠. 근데 예.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주인 경우는 배당의 권리만 있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겁니다. 예. 보통 표시할 때 우1, 우2 이게 우선주죠? 네,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뭔가 한참 고민했었는데 그렇군요. 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주와 구주. 그 말 그대로 새로운 것과 옛날 것,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주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으로 해서 네. 발행된 주식이 구주예요. 구주. 예, 구주인데 우리가 증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야죠. 그렇죠. 그럴 때 증자를 기점으로 해서 찍어낸 주식, 네. 그것을 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신주도 뭐 발행 순서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죠. 표시할 그렇죠. 때는. 예. 네. 그래서 1신주, 뭐 1신, 2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증자의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회사가 뭐 5억을 증자를 했다. 네. 또 추가로 또 5억을 증자를 했다 할 때 증자한 시기마다 우선주의 시점이, 그러니까 신주의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 신주는 그 우리가 배당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결산일까지가 1년이 지나지 않게 되면 신주의 권리로서 발행된 그 기간 동안에 네. 배당 기간만큼 배당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구주가 돼버립니다. 보통 좀 넘어가죠. 영원한 신주는 없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결산기까지 전에, 결산기 전 기간 동안을 우리가 신주 기간이라 그러고, 예. 결산이 끝난 다음부터는 되게 구주로 편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주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결산이 끝나고 나면 구주로 넘어가니까 네. 그것이 구주겠네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요. 예. 자, 오늘 토크토크 증권 용어에서는요, 주식 투자의 주식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죠? 유상주, 무상주, 전환사채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경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면요, 재미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소와 곰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소는 영어로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시, 상승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곰인 베어는 베어리시, 그러니까 하락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은 황소가 들이받고 있고 곰이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동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역시도 늘 황소가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알찬 내용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